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예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국의 예술 문화라는 것은 앞서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근현대에 나타난 그 문화로서 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중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고급 문화와 대별되는 개념. 그러니까 일종의 저급 문화다. 그러니까 고급과 비결되는 대결되는 에, 문제로서 이제 저급 문화다라고 보통 이제 인식이 되었던 것들이 있고요.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저속한 상업성과 연관되어 있는 저속한 대중문화의 확산이라든지 1980년도에 어떠한 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중문화가 이용되게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중문화라는 것은 근현대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화 행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제 나타났던 문화들이라는 것은 바로 고급 문화, 이자 그러니까 고대 중세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 문화로서 어, 엘리트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향유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예술 문화 안에 민중들이 즐겼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음악이라든가 미술, 그러니까 오늘 다루게 될 부분들이 음악이라든가 미술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음악이라든지 미술의 부분에 있어서 엘리트 문화로서의 예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측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예술 문화 안에서 먼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음악.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악과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본다고 했죠. 그래서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짧게 좀 하게 될 건데요. 어, 음악, 그다음에 한국 음악에 분류했을 때 에, 이런 거죠. 아유, 이제 개화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전통적인 음악인 아이고 왜 이럽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막 아유 그 기침이 자꾸 막 나오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요. 제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지가 좀 약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이 개화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전통적인 음악이었던 국악, 그 다음에 개화기 이후에 유입된 서양 음악 이런 것들로 이제 한국 음악을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것은 개화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전통적인 음악인 국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화기 이후에 유입된 어떤 서양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뭐 클래식 정도가 되겠죠. 클래식 정도가 되는 건데 그 클래식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음악들이 있죠. 대중음악들. 대중음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대중음악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제 뭐 트로트 같은 것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트로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여러 한국 가요들 안에서의 여러 장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것들이 이제 K-팝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보게 될 한류의 한 부분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에 앞서서 이 문화의 형성이라는 것에 놓고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한국의 어떠한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앞서 이제 대중음악 대중문화를 갖다 이야기할 때 전통의 단절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통의 단절이라는 것은 왜 일어났느냐 했을 때 이런 거죠.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1910년에 한일합방을 통해 가지고 30년 넘게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제 치하라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일제라는 그러니까 일제라는 것 말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거든요. 새롭게 들어선 정권은 앞 정권을 갖다가
어떤 면으로 보면 앞정권의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것들을 없애버려야지만 자신들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가 되게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리한 수단들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통 음악이라든지 전통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고급 문화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고급 문화였고 그 향유 계층이 양반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 고급 문화라는 것 자체를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계급 사회 자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계급 사회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전 정권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일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통적인 고급 문화들을 갖다가 유지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전통 음악이었던 국악의 단절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통의 단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한국 음악이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한국 민족의 어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루어져 앞으로 전개될 그런 민족 문화로서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향유하고 그 속에 이제 한국의 얼과 멋과 정서가 담긴 음악들 이러한 것들을 한국 음악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규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의 어떤 전통성과 현재성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그 전통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음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화성보다는 음색의 조화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3박자 계통의 장단이 주를 이루면서 음악의 빠르기 템포는 어, 호흡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템포의 기준을 호흡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양 음악에 비해서 훨씬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계가 궁상각치우죠. 오음계죠. 오음계. 에, 그래서 향악에서는 오음계, 궁상각치우를 쓰고요. 아악에서는 궁상각, 변치, 치우, 변궁. 그 다음에 당악에서는 궁상각, 변치, 치우 등을 사용한다는 거죠. 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향악, 악, 당악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뭐냐 그러면 향악이라는 것은요. 에, 한국의 한국의 이제 전통 음악입니다. 전통 음악인데 고래로부터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의 한국 음악은 향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악은 뭐냐면요. 의식을 위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궁중에서 의례를 한다 했을 때 연주되는 음악이 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악은 말 그대로 당나라에서 유입된 음악입니다. 당나라에서 유입된 음악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음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향악, 아악, 당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것은 향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계가 뭐냐 그랬을 때 금상각치유 오음계다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그 다음에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계는 몇 음계, 오음계, 궁상각, 지우 이렇게 이해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악과 당악은요 존재하는데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죠. 말 그대로 아악은 의식을 위해서 의례를 위해서 존재했던 음악이고 그러한 것들로 연주가 됐던 음악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악이라는 것은 당나라에서 유입되는 음악인데 유입된 음악으로서 당악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음계는 향악이 오음계, 아악이 칠음계,
그 다음에 당악은 유금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궁상각치우를 기본으로 해두고요. 거기에 변치와 병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그걸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치 이렇게 했을 때 치는 치인데 변 그러니까 변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변칙적으로 뭘 하라 이렇게 하면은 변칙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음계라는 것도 치라는 기본 음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다른 음계 해서 변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변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 분들의 경우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음악 악보라는 것 자체가 음의 높이와 길이를 동시에 나타내 가지고 음의 길이를 읽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음악의 연주라는 것은 각 악기가 최대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우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악기에 비해서 한국 음악의 연주라는 것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화성보다는 음색의 조화에 중점을 둔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음색의 조화를 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연주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간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조를 갖다가 읊는다 그랬을 때 어허 하고 나서 이제 어허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시조를 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남한산성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시조 읊는 거 한번 그 유튜브에 동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변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을 연주하거나 읊어대는 그 연주자의 혹은 그걸 말하는 그 음악가의 가지고 있는 기량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길이라든지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굉장히 유동적인 그러한 음악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보다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한국 음악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중음악인 아악과 궁중 밖의 모든 민간음악을 아우르는 민속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악 안에는 궁정악과 정악 이렇게 나뉘고요. 민속악은 신앙악과 민속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속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사물놀이라는 거 있죠. 사물놀이. 그러니까 그 민속악의 대표적인 게 사물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물놀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물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꽹과리, 북, 진구, 장구죠. 꽹과리, 북, 장구로 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은 여기서 연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물놀이다 그랬을 때 북, 꽹과리, 장구를 가지고 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놀이가 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 네 가지 악기로 모든 악기를 그 모든 음악을 연주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을 내게 만들어주죠. 흥을 내게 만들어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민속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놀이라든지 혹은 농악이라는 거 있죠. 농악이라는 건 뭡니까? 농사를 지을 때 말 그대로 농악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하는 음악하는 연주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민속악이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악은 궁중악이고 민속악은 일반 서민들의 음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 유튜브 영상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악 그 연주 궁중 재래악 연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 다를 듣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한번 틀어놓고 여러분들 한번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궁중음악이 이런 것이구나. 거기 보면은 그 굉장히 음악 자체가 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은 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궁중 의례악이거든요. 악이라는 게 의례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의식을 주관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럼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굉장히 정적이면서 절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음악과 연결됐을 때 어떤 식으로 연주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그게 넣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한국음악의 악기라는 것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관악기는 금, 당적, 지, 소관자, 약, 적, 소, 퉁소, 단소, 관, 피리, 태평소, 성황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현악기로는 아쟁, 해금, 거문고, 가야금, 가양금이 아니라 가야금입니다. 제가 잘못 쳤네요. 가야금, 대쟁, 금, 슬, 향비파, 양비파, 당비파, 월금, 공후, 양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타악기는 또 편종, 특종, 방향, 운라, 편경, 특경, 자바라, 징, 박, 축, 부, 장고, 북, 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는 이러한 것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악기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고 어떻게 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뭐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관악기는 이런 게 있고 현악기는 이런 게 있고 타악기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 정도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한국 음악의 전개입니다. 한국 음악의 전개. 그럼 한국 음악이 고려부터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했을 때 상고시대에는 부여의 영고, 그 다음에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과 같은 제천의식의 음악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 제천의식이라는 게 종합예술이라고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종합예술일 수밖에 없는 게, 자, 제천의식이죠. 제천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 천 어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의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제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어, 제문을 읽을 거 아닙니까? 제문을 읽으면 그 제문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천지신명께 바라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지신명이시여 구보 살피소서 하면서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문이라는 것이 일종의 문학이죠. 그 다음에 그 제문을 읽는 과정 이후에 이제 뭡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춤을 추죠. 춤을 추게 되니까 그 춤이 뭡니까? 무용이죠. 그 다음에 그 춤을 추는 과정 안에 뭡니까? 음악이 연주되겠죠. 음악이 연주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음악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제천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꽃무늬라든지 뭐 아니 그 제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무늬들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거나 그 깃발을 들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를 그리는 것들, 행위들 이런 것들은 또 미술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합예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제천 의식 자체가. 그래서 상고시대의 어떤 음악 역시 제천 의식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삼국시대의 어떤 음악의 전개를 보면 고구려의 안악 삼호분, 무덤에 어떤 주학도에서의 거문고, 북 등의 악기가 발견되었고 백제는 고각, 공후, 쟁, 적 등의 악기와 연주단의 존재가 수서와 북서의 기록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라는 가야금에 영향을 주고 전문음악 기관인 음성서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야금 같은 것만 해도 가야금이라는 게 뭡니까? 가야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금 아닙니까? 그래서 가야금 아닙니까? 가야금과 검은고는 다르죠.
어, 어. 소리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확한 소리는 잘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야금과 검은구가 이렇게 쭉 길게 늘어져 가지고 이제 연주하는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가야금이 원래 이제 가야에서 만들어진 금이다. 그래서 가야금이 됐다라는 거. 외국 분들이 모르시니까요. 외국 분들이 모르시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악기들이 전통 문헌이라든지 혹은 그림들을 통해서 그 발견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는 어떤 신라의 향악과 당악을 계승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향악이라는 것은 전통의 우리 그 음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악이라는 것은 당나라에서 들어온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악이 12세기 이후에 송에서 소개된 악까지 해가지고 어, 향악, 당악, 악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 이제 고려 시대에 와가지고 어, 그래서 현재까지 그게 이르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음악 하면 향악, 당악,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선 시대는 조선 전기는 고려의 어떤 향악, 당악, 악을 계승 발전시켰죠. 그다음에 양난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궁중음악이 위축되면서 민속악이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 민속악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민중들에게까지 급격하게 전파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뭐 사물놀이라든지 지금에 이르러가지고 그 남사당패 놀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사당패라는 것은 남사당이라는 그 패는 뭡니까? 패거리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남사당 패거리들이 하는 남사당패 놀이 안에 음악들이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그런 것들도 다 민속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선 시대에 발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향악, 당악, 악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급 음악으로서 궁중에서 주로 연주되거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민속악은 민간에서 연주되는 그런 음악들로서 이렇게 좀 다르게 조선시대 때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현대에 이르러가지고 궁중음악이 몰락하지만 어떤 정악을 계승하려는 조양구락부가 결성되기도 하였고요. 판소리의 어떤 변형인 창극이 등장해가지고 전통 국악의 맥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창극이라는 게 지금도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48년에 국립국악원, 그 다음 65년에 국립창극단을 통해 가지고 국악의 어떤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요. 탈춤이라든지 마당극, 풍물놀이, 그 다음에 마당굿, 그 다음에 대동놀이 등을 통해 가지고 전통의 한국 민속음악이 전승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춤, 마당극, 그 다음에 풍물놀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풍물놀이, 그 다음에 마당굿, 그 다음에 대동놀이. 그럼 대동놀이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대동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대동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그러니까 큰 세상이 서로 모여가지고 합동한다 이런 게 이제 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동제라는 것을 이제 축제를 우리가 대동제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대학 축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 큰 것이 모여가지고 화합하자. 그러니까 한국이 조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대동놀이라는 것도 그런 식의 놀이를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여러분들이 그 탈춤이나 마당극, 풍물놀이 이런 것들은 기회가 그다음 마당굿 이런 것들은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요.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당극은 되게 재밌습니다. 마당극 같은 거는 한번 그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마당극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요.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민속 음악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당극이라는 것은 극을 하는데 그 안에 음악들이 들어가 있어서 마당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춤이라는 것도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는 음악들이 민속 음악이라는 겁니다. 음. 풍물놀이는 아까 이제 사물놀이 같은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악기, 사물이죠. 그래서 북, 괭가리, 징, 장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물놀이 공연을 저도 본 지가 이제 좀 꽤 됐는데 아무튼 그 듣고 있으면 굉장히 흥이 나지요. 사물놀이는. 그리고 그 치는 분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사물놀이 보러 갔다가 맨 앞자리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그 사물놀이 꽹과리 치는 분하고 눈이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정말 죄송스러운 눈빛을 제가 보냈습니다. 아우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아무튼 사물놀이라는 거 한번 직접 보러 가셔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몇 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흥을 돋궈주는 그런 음악이죠. 이런 정도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미술 했을 때 한국 미술이라는 것은 한국 민족의 어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시각적, 공간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조형 예술이죠. 그래서 민족의 멋, 정서가 담긴 한국의 민족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 미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한국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교를 부리기 위한 기교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본능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그려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난을 친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난을 친다라고 하면 난 그림을 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재미삼아 난을 쳐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예를 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서예를 좀 배운다 보면 서예를 배우면서 이제 한국 그 화를 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커다란 화선지 위에다가 난을 치는 거 뭡니까? 난이라는 게 어떻게 씁니까? 동양난이죠. 이렇게 촥 하고 쫙 올라가고 가운데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난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지 않죠.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 일종의 필이죠. 필. 영감을 받는 거죠.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리려낼지를 갖다가 무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려내고 싶은 대로 그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계획의 그게 계획인 거고 무기교의 기교인 거죠. 기교를 막 부리는 것도 아니죠. 그냥 선 하나 쭉 그어놓고 이쪽 선 하나 쭉 그어놓는데 그 선끼리에 그러니까 난이 잘 쳐졌다. 난 그림 중에 좋은 그림이다 하는 것은 그 뭡니까? 무계획의 계획 그다음 무기교의 기교를 통해 가지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려진 난 그림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무계획의 계획이고 무기교의 기교죠. 그게 이제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한국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 다음으로 이제 비정제성이라는 거죠.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균형미라는 거죠. 정제되지 않은 균형미. 정제라는 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불순물을 다 없애가지고 더욱 순수하게 만드는 게 일종의 정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 어떤 그 정제되지 않은 균형미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그 꼭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면 이 가까이서 보거나 이렇게 멀리서 봐도 정말 조화롭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균형미라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가족끼리 그 경주를 다녀와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석가탑과 다보탑을 봤거든요. 역시 아름답더라고요. 그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균형을 맞춰가지고 만들어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한국 그 어떠한 미술이 가지고 있는 비정제성 균형미죠. 균형미. 그다음에 무관심성.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목재를 사용해서 계획된 규격에 무관심한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한국의 그 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집을 짓더라도 그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울림 기둥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울림 기둥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거거든요. 그게 부석사 무량수전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배울림 기둥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있는 그대로의 목재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적 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관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갖다 그대로 추구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그걸 이렇게 구부려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것들을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들을 가하지 않아가지고 오는 자연스러움을 아름다움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무관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화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한국의 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라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지요. 아름답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유튜브에 영상을 제가 3개 정도 이후에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그 링크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첨부 파일을 열어보시면 있을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조선 후기 화가들의 그 아름다움, 회화의 어떤 특성들을 하는 그 장면, 그 영상이 있는데 정선이라든지 김홍도, 신윤복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우리가 김홍도의 그림은 그 씨름이라는 그 그림이라든지 뭐 많이 접했죠. 신윤복의 그림도 그렇고요. 정선의 그림도 우리 저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자연스러움. 그게 이제 한국 미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미술의 전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상고시대 때는 방구대 안각화 등을 통해 가지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작품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방구대 안각화죠. 방구대 안각화. 방구대 안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주술적 의미, 그러니까 풍요, 그 다음에 다산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상고시대 미술은. 다음으로 삼국시대 미술을 보면 먹과 채색을 사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고금벽화들을 보면 굉장히 생동감 있죠. 그리고 채색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그 채색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 역시 생동감 있는 고분벽화를 그려냈죠. 그래서 신라는 당의 궁정화를 받아들여가지고 회화를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분벽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그 벽화들을 통해 가지고 고대의 어떠한 미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 실용적 목적과 감상 목적의 작품들이 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화원이 설립되어 화원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양성하였고 사대부와 승려도 그림을 그렸고 그림의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미술의 핵이 이제 상감청자 같은 거를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그 상감 기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감청자 국보로 정해진 상감청자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시대 미술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승려 화가의 활동은 제약되었지만 화원들의 회화와 문인들의 회화가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화품을 수입해가지고 독특한 한국식 화품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조선 중기 어떤 안견파 화풍이라든지 절파 화풍,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 화풍, 그 다음에 남종 화풍, 그다음에 풍송 화풍 등이 이제 유행했죠. 그러니까 진경산수화, 그 다음에 남종화, 그 다음에 뭐 풍속화, 안견화풍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한 번쯤은
그 접해봤을 한국 분들은 그런 것들이죠. 진경 선수와 정선의 진경 선수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진경이지 않습니까? 실제의 경치를 그대로 그려놨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에 그 한국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여백의 미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얀색 그 여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중시. 그러니까 난을 친다 그럴 때도 그 서양화들은 그 안에 캔버스 안에 모든 걸 꽉 채우잖아요. 그런데 동양화는 남겨놓죠. 남겨놓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을 갖다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양화와 동양화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풍 등이 유행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현대에는 전통을 계승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가지고 새로운 서양화가 유입되면서 서양 화가들이 배출되었죠. 그래서 동양화, 서양화로 명확히 화풍이 나뉘어 가지고 각자의 화풍을 지금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동양화, 서양화 명확히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가운데서 이제 동양화를 하시는 분과 서양화를 하시는 그냥 우리가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동양화는 주로 화선지에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양화는 주로 캠퍼스 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발전되어 왔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한국의 예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링크는 한 3개 정도를 제가 걸어놨는데요. 하나는 3강으로 올릴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시간이 되실 때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외국 학생들의 경우 한국 학생들은 흥미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상으로 이제 오늘의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와 예술 문화까지 해가지고 교재의 내용들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류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